2009년 3월 인천의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위치한 5층짜리 다세대 빌라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옥상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상층 복도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낡은 건물에서 이선자 씨는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빌라 입구와 계단을 청소하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정리한 뒤 각 세대의 고장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정식 경비원이 따로 고용되지 않은 이 빌라에서 그녀는 청소부이자 경비원이었고 때로는 간단한 수리공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이선자 씨는 당시 49세였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의 농가에서 태어나 20살에 상경했고 봉제 공장과 식당 일을 전전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편과는 2003년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혼자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큰아들은 군제대 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딸은 대형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껴 쓰느라 전기장판에 의존했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빌라 3층에 사는 주민 김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항상 같은 회색 점퍼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한겨울에도 장갑 없이 맨손으로 청소하시는 걸 보면 안쓰러웠죠. 명절 때 떡이라도 드리면 극구 사양하시다가 마지못해 받으시곤 했습니다. 이선자 씨의 유일한 낙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사는 로또였습니다. 복권방에서 5,000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번호를 고집했습니다. 이는 각각 자녀들의 생일에서 따온 숫자였습니다. 복권방 주인 최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19시 30분쯤 오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죠. 이번 주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당첨하기는 다음 주에 오실 때 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토요일. 그날도 이선자 씨는 평소처럼 19시 35분경 복권방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추웠던 그날, 그녀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될 것 같은데요. 그녀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복권방 주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1등 되시면 저한테도 떡값 주셔야 해요.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고 이선자 씨는 평소처럼 5,000원을 내고 로또 용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다음 주 차로또를 구입하러 온 이선자 씨는 지난주 산 로또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복권방 주인이 기계에 용지를 넣자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첨을 알리는 특별한 신호음이었습니다.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이선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당첨금은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이 약 2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선자 씨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그녀는 마침내 빌라 4층에 사는 장현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35세의 장현우 씨는 동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직한 후 개인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빌라 주민들의 각종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현우 씨, 제가 좀 큰일이 생겨서요.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이선자 씨의 말에 장현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침착하게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할 게 많아요. 우선 당첨금 수령 절차부터 세금 문제, 그리고 재산 관리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 일을 하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현우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조용히 당첨금을 수령한 후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가족들에게는 천천히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 변화는 주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당분간은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0년 1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이선자 씨는 평소보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겨울 코트를 입었습니다. 장현우 씨가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농협중앙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경 이선자 씨는 큰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울 간다. 저녁에 연락할게. 이것이 가족들이 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농협 본점에서의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장현우 씨는 후에 진술했습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한 서류 작성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세금 문제와 관련한 상담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 두 사람은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현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선자 씨를 빌라 앞에서 내려드린 후 자신은 다른 업무를 보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빌라 입구 CCTV는 고장난 상태였지만 인근 상가 CCTV에는 15시 20분경 두 사람이 함께 빌라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포착되었을 뿐 장현우 씨가 다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자는 이선자 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1월 9일 토요일, 큰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문은 잠겨 있었고 집주인에게 부탁해 문을 열어보니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이선자 씨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갈색 가방과 지갑, 그리고 로또 용지를 보관하던 작은 수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빌라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첨금 수령은 본인 확인 절차만 마쳤고 실제 지급은 며칠 후에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 사무실로 돌아갔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상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장현우 씨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그와 상담을 했다는 고객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꿔 이선자 씨의 전남편과 빚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이선자 씨에게 특별한 빚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빚 없이 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주변인들은 증언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한 달이 지난 2010년 2월, 경찰은 이선자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월 8일 이후 그녀 명의로 여러 건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월 11일자로 작성된 5억 원 규모의 사설펀드 투자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선자 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1월 13일에 이루어진 10억 원 상당의 해외 선물 투자였습니다. 이 역시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평소 금융 지식이 전무했던 이선자 씨가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 모든 계약의 중개인이 장현우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투자 전문가를 소개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작성과 공증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장현우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선자 씨가 당첨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를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단지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장현우 씨는 2009년 말부터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던 그가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고 2010년 2월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현우 씨는 이에 대해 행정사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통장에는 여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갑작스러운 생활 수준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10년 3월 이선자 씨의 통화 내역이 주목받게 됩니다. 1월 8일 오후 4시 12분 장현우 씨에게 발신된 통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화 시간은 3분 27초였습니다. 이는 장현우 씨가 주장한 헤어진 시간보다 40분 이상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추궁당한 장현우 씨는 진술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기억했네요. 4시경까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자 씨가 집에 들어가신 후에 깜빡 잊은 게 있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당첨금 수령증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 현관에서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첨금 수령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현우 씨는 이선자 씨에게 돌려드렸다고 주장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선자 씨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수사 인력을 점차 줄여갔고 사건은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0년 여름 이선자 씨가 일하던 빌라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배관 교체와 함께 1층 바닥 일부를 새로 타설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장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빌라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공사업체 선정과 일정 조율을 담당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사 기간 동안 1층 복도와 지하 보일러실 사이의 바닥을 철거했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김모 씨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보통 이런 공사는 낮에 하는데 장현우 씨가 입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자며 야간 작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작업했죠. 특이한 점은 7월 18일 밤 장현우 씨가 직접 공사 현장에 나타나 감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콘크리트 타설 깊이와 위치를 꼼꼼히 지시했고 특정 구역은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겠다며 인부들을 먼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 빌라는 한동안 평온했습니다. 장현우 씨는 여전히 4층에서 행정사 일을 하며 생활했고 이선자 씨의 가족들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015년 이선자 씨 실종 5년차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고 딸은 매년 어머니 생신에 케이크를 사서 빈자리에 놓곤 했습니다. 한편 장현우 씨는 2013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투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확장했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선자 씨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기에 그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선자 씨의 당첨금 행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 조사 결과 그녀 명의로 투자된 자금 대부분이 손실 처리되었고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금융거래 구조와 여러 차례의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선자 씨의 로또 당첨금 24억 원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선자 씨 본인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들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설사 위조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선자 씨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빌라 주민들도 대부분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입주자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낡은 다세대 빌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선자 씨가 관리인으로 일했던 그 빌라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건물은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아 전면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8월 19일 오전 10시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굴삭기가 건물 외벽을 무너뜨리고 인부들이 내부 구조물을 해체했습니다. 1층 바닥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은 8월 20일 오후 2시경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굴삭기 기사 박모 씨가 작업을 중단하고 소리쳤습니다. 두께 30cm의 콘크리트를 깨내자 그 아래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폐기물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형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장 감독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통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녹슬어 있지만 형태를 유지한 손전 등 가죽이 사가 내용물만 남은 지갑, 비닐에 쌓여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작은 수첩, 그리고 전원이 꺼진 채로 남아있던 옛 휴대전화 한 대였습니다. 수첩 안에는 로또 번호가 적힌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속 신분증은 부식이 심했지만 사진과 일부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자, 실종된 지 14년 만에 이선자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8월 25일 나왔습니다. 시신은 99.9% 확률로 이선자 씨가 맞았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두개골에 미세한 함몰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정확히 2010년 7월 배관 공사 때 콘크리트를 새로 타설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공사를 주도한 사람이 장현우 씨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장현우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울에서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월 26일 새벽 6시 경찰은 장현우 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선자 씨가 실종된 후 저도 걱정했었어요. 공사는 빌라 전체를 위한 것이었고 저는 입주자 대표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현우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선자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 주목했습니다. 14년간 콘크리트와 비닐에 밀폐되어 있었지만 내부 메모리 칩 일부는 부식이 덜 되어 포렌식으로 부분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3주간의 작업 끝에 메모리 칩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중에는 2010년 1월 8일 작성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현우 씨가 집에 와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다. 당첨금이 입금되려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지하실에 보관된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한다. 불안하다. 또 다른 메모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4시 15분. 지하실 너무 어둡다. 현우 씨가 갑자기. 여기서 메모는 끊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2010년 당시 빌라 구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은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1층 복도에서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일러실 천장 부분이 이선자 씨의 시신이 발견된 1층 바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14년 전 공사 당시 자재 구입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장현우 씨 명의로 구입된 자재 중에 공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양의 비닐과
콘크리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장현우 씨가 특정 업체를 강력히 추천했는데 그 업체 대표가 장현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된 미세 증거물이었습니다. 채취한 섬유 조각에서 장현우 씨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환경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9월 15일 검찰은 장현우 씨를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현우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금융 기록을 다시 분석한 결과 이선자 씨 명의로 투자된 자금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현우 씨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14년이 지나 많은 기록이 폐기되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계좌 일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이선자 씨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4년 만에 어머니를 찾은 큰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장현우는 2010년 1월 8일 피해자 이선자를 지하 보일러실로 유인한 후 둔기로 가격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로또 당첨금 24억여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각종 투자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장현우 씨의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현우 씨의 또 다른 범죄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선자 씨 외에도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선자 씨처럼 큰 금액이 걸린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14년간 그 죄를 은폐해왔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으로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을 맞았지만 그 행운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범행 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장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장현우 씨는 선고를 듣고도 무표정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선자 씨의 자녀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현우 씨의 재산 중 불법 취득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24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그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선자 씨가 생전에 일했던 것처럼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이선자 씨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14년 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빌라의 옛 주민들, 재활용 선별장 동료들, 그리고 사건을 통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 시민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드릴게요.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선자 씨가 평생 지켜온 번호. 그것은 단순한 로또 번호가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콘크리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14년의 시간을 견뎌내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콘크리트 속 24억의 비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24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평범한 노동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뒤늦게나마 밝혀진 진실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선량한 사람이 불행을 당해야 하는가? 돈이 만드는 욕망의 크기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과연 정의는 늦어도 실현될 수 있는가? 적어도 이선자 씨 사건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정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선자 씨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아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한때 그곳에 성실한 관리인이 있었고 그녀의 꿈이 콘크리트 아래 묻혀 있었다는 것을. 로또 복권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선자 씨가 늘 서던 자리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19시 30분이 되면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